자, 그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말이었죠.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른바 10.15 대출 규제라는 아주 정말 강력한 한파를 맞았습니다.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여기서 정말 여러 가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시끄러웠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규제가 과연 과열된 시장을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시장을 마비시키고 양극화라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긴 부작용이 큰 정책이었는지를 놓고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오늘 논쟁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10.15 대출 규제, 과연 서울 부동산 시장을 성공적으로 안정시켰을까? 아니면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킨 실패한 조치였을까? 저는 이 규제가 과도한 빚, 즉 레버리지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고가 주택 시장을 정밀 타격한 아주 정당하고 효과적인 정책이었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 규제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아시다시피 극심한 거래 절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키우고 또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려놓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훨씬 컸던 정책이었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10.15 대책을 단순히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핵심은요,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막아버린 거거든요. 이건 과열의 진원지였던 최고가 주택 시장에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는 아주 강력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매우 정교한 타겟 규제였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수성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유독 높아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올리는 것만으로는 가계부채를 잡는 데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LTV나 DTI처럼 대출 액수 자체를 직접 통제해서 가계부채 총량이 위험 수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리스크를 미리 막는 것, 이른바 거시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이었어요. 물론 강남이나 재건축 시장의 거래가 뚝 끊긴 걸 두고 시장이 마비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죠. 하지만 저는 그 현상이야말로 빚에 의존한 투기적 수요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극히 예상된 결과이자 정책 효과의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 정책 효과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결과는 안정이 아니라 제 눈에는 마비에 가까웠거든요. 자료를 보면 9월과 비교해서 불과 2달 뒤인 11월에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가 이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거래 3건 중 2건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거래 절벽입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가격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위해서 시장의 혈액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 기능 자체를 그냥 멈춰 세운 꼴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충격이 서울 모든 지역에 똑같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서울시장이 3개로 쪼개졌어요. 규제에도 끄덕없는 초고가 시장인 강남 3구, 그리고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얼어붙어버린 성동 양천 같은 재건축 중간지대, 그리고 애초에 대출 규제 영향이 덜했던 저가 지역. 이렇게 시장이 3분화되면서 양극화는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빚내서 집 사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명분 아래 정작 대출이 꼭 필요한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길은 막히고 지역 간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결과를 낳은 거죠. 양날의 검이었다면 시장을 해치는 부정적인 날이 훨씬 더 날카로웠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양극화라는 프레임으로만 모든 걸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강남 3구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강남 3구는 규제와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예를 들어 서초구를 한번 보죠. 거래 건수는 무려 82%,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했는데 평당 단가는 오히려 4% 하락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글쎄요, 그게 바로 규제의 허점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현금 부자들은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초고가 대형 평형에 쏠리던 수요가 규제 영향이 덜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중소형 평형으로 옮겨갔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즉,
규제가 최고가 시장의 과열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수요를 아래쪽으로 분산시키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책이 의도했던 효과가 정확히 나타난 증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그걸 정말 분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 단계 아래 시장까지 그냥 손쉽게 장악해버린 일종의 하향 잠식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강남구 전체 거래액은 오히려 35%나 늘지 않았습니까? 이건 규제가 최상의 수요층의 시장 장악력을 전혀 꺾지 못했다는 방증이죠. 오히려 대출이 필수적인 중산층이 강남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만 걷어차버린 결과라고 봅니다. 서초고의 폭락 단가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더 이상 비싼 초고가 대형 평형을 놓고 경쟁할 필요 없이 한 단계 낮은 시장으로 내려와서 더 손쉽게 매물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부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고 어중간한 중산층만 배제되는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죠. 거래액이 늘어난 건 맞지만 정책의 핵심 목표는 초고가 시장의 거품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동반한 가격 폭등을 막는 게 1차 목표였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공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관점을 성동구나 양천구 같은 재건축 시장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거래 절벽은 불가피하면서도 꼭 필요했던 냉각 과정이라고 봐야 해요. 이 지역들은 규제 직전에 각각 연간 20%, 14%나는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며 과열 조짐을 보이던 곳들입니다. 상승률이 높았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시장 기능을 멈춰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특히 재건축 사업은 아시다시피 추가 분담금 리스크처럼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재기된 투자가 무분별하게 몰리는 걸 차단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이번 규제가 한 겁니다. 성동구 거래량이 90% 가까이 증별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유동성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안전장치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건 시장을 멈춰버린 셧다운에 가깝습니다. 성동구는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이 각각 88%, 89%,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사실상 마비됐어요. 매수세가 완전히 실종돼서 가격 통계 자체가 의미를 잃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양천구 사례는 정말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보통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평균가도 당연히 떨어져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선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대중적인 국민평형 34평형 아파트 가격은 15%나 급락했는데 양천구 전체 면적당 평균가는 오히려 18%나 폭등하는 말 그대로 통계 마술, 통계적 왜곡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 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입니다. 대출 규제로 일반적인 중산층 수요는 완전히 막혀버리고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초소형 주택이나 규제와 상관없는 초고가 희소 매물만 아주 가끔 거래되면서 생긴 기형적인 시장 경색일 뿐이에요. 이건 정책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왜곡 현상이지 결코 냉각이나 안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통계 왜곡 현상이 나타난 건 분명 이례적이니까요.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건 필요한 과정에서 나타난 단기적인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침체나 일부 통계 왜곡을 감수하더라도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이라는 거시건전성 목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가격이 끝없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네, 언젠가 닥칠지 모를 외부 충격에 대비해서 시스템의 방파제를 쌓는 일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처럼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신용평가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LTV, DTI 상한선을 직접 설정해 대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거래 위축은 그걸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인 셈이죠. 그 비용이 너무 과도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해외 주요국들이 왜 그런 직접적인 대출 한도 규제를 잘 사용하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런 식의 인위적인 규제는 시장 스스로 가격을 찾아가는 기능을 망가뜨리고 유연성을 해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경직성을 만들고요.
실제 여러 실증 연구에서도 LTV DTI 강화가 신용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순기능도 일부 있지만 거래량 급감과 시장 경직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단기적인 안정 효과를 얻기 위해 시장의 장기적인 비효율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요. 비효율성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번 규제의 실제 효과는 시장 안정이 아니라 레버리지 수요 억제에 더해서 실수요자 부담 전가와 지역 간 격차 확대라는 복합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났어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금융 안정을 위해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정책 방향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 10.15 대출 규제가 단기적인 거래 위축이라는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고가주택 시장의 레버리지 위험을 차단하고 장기적인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이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강남권 최상위 시장의 과열을 막고 성동 양천 같은 재건축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분명히 발휘했음을 보여줍니다. 서초구의 사례처럼 수요를 하방으로 분산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일부 확인되었고요. 이는 성공적인 타겟 규제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여전히 다릅니다. 이 규제는 시장 전반의 극심한 거래 절벽과 경직성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는 자금 동원력에 따른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봅니다. 특정 지역의 시장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통계를 왜곡하며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진입을 막아버린 이 조치가 과연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시장 왜곡과 양극화 심화라는 더 큰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대화는 금융통제라는 강력한 인위적 요인이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와 충돌할 때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각기 다른 부분들이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강남 3구는 규제 속에서도 자금력을 바탕으로 나름의 생존법을 찾았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간지대는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명확해졌네요. 맞습니다. 이 정책의 장기적인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 속에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더 많은 해석과 탐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금융 안정과 시장 효율